한국의 아이돌 블랙핑크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현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7월부터 유튜브 채널에 자체적인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업로드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올라온 에피소드는 이 프로그램 최종화의 예고편으로서 블랙핑크의 멤버들이 에버랜드 판다월드에 방문하여 판다 사육사 체험을 하는 모습을 비췄습니다. 특히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경우 어릴 때부터 판다 사육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했기에 팬들은 하루라도 빨리 최종화를 보고 싶다며 기대를 모았죠. 그런데 해당 영상이 공개된 직후 중국에서는 마치 발작 버튼이 눌린 것 마냥 블랙핑크에 대한 공개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최대 SNS 매체인 신화 웨이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영상 속 블랙핑크 멤버가 맨손으로 판다를 만졌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판다는 중국에서 국보로 지정할 정도로 중국이 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귀한 게 판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 판다를 맨손으로 만진 것은 중국의 국보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있는 판다는 중국이 그 국가에 빌려주기만 한 것으로 모두 중국에 속해 있다. 심지어 판다가 후손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손 역시 중국에게 속해 있다. 그런 국보를 블랙핑크가 훼손하였으니 중국은 지금 당장 한국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입니다.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에서는 블랙핑크 멤버들 중 일부는 집에 애완동물도 있다. 어린 나이의 판다들은 개홍역에 취약한데 그런 판다를 맨손으로 만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며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에 장작을 더 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의 영상이 블랙핑크가 새끼 판다와 만났던 문제의 그 장면인데요. 멤버들은 장갑은 물론이고 마스크까지 착용하며 새끼 판다를 만지는데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전문 사육사가 맨손으로 지도를 할 뿐이었는데요. 중국의 언론에서는 이 장면을 짜깁기 하여 블랙핑크 멤버들이 새끼 판다를 맨손으로 만진 것처럼 전달하고 있죠. 실제로 블랙핑크 멤버들이 맨손으로 만졌던 것은 새끼 판다들이 아닌 다 큰 성체 판다였는데요. 이때 역시 옆에 있는 사육사도 장갑을 끼지 않고 있어 중국 네티즌들이 블랙핑크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설령 중국 네티즌들이 논지를 바꿔 어쨌든 전문 사육사가 판다를 맨손으로 만졌으니 한국이 중국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는 큰 모순이 있는데요. 다음의 영상은 중국 현지의 한 동물원에서 제작한 판다 홍보 영상물입니다.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새끼 판다를 만질 때조차 장갑도 끼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의 사육사는 성체와 만날 때도 마스크는 썼는데 중국의 현지 사육사는 마스크도 끼지 않은 상태로 판다를 관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로남불의 표본이죠. 이를 알게 된 한국의 네티즌들은 중국은 새끼 판다가 그렇게 예민한 동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인간들 여럿이 우르르 몰려가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수많은 조명과 카메라를 내세워 판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BTS에게 6.25 전쟁 관련 발언으로 시비를 걸었다가 국제적으로 털리고 왕따 신세로 전락해버려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게 트집 잡을 생각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얼마 전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은 한복은 일본의 기모노를 베낀 것이다 라며 열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때 열폭을 한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중국도 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전통 복식이 존재하지만 이미 칭기스칸의 원나라 때 1차적으로 문화를 말살당했고 청나라 때는 변발로 대표되는 오랑캐 복장으로 테라포밍 당했으며 마오쩌둥 때에는 홍위병이 직접 나서서 중국의 전통 문화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지만 옆나라 한국은 과거의 전통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전통과 현대의 미를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있으며, 이렇게 탄생된 한국적 미를 각종 드라마와 영화,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으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이 터졌죠. 2010년대 중반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을 주축으로 큰 인기를 몰았던 게임이 있습니다. I Love Nikki라는 이름을 가진 이 게임은 아름다운 작화를 바탕으로 한 옷 입히기 게임인데요. 중국 제작사 페이퍼 게임즈에서 만든 이 게임은 한국에서 큰 호응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유독 한국 시장에 많은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종 아름다운 한복과 전통 머리 장식을 출시했고, 드라마 도깨비가 유행일 때에는 저승사자와 도깨비 세트 등을 내놓으며 한국 유저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랬던 I Love Nikki의 후속작 샤이닝 니키가 지난 29일 한국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전작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었기에 페이퍼 컴퍼니 측에서는 또다시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한복 디자인 의상을 동시에 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국의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죠. 한복은 중국의 55개 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 입는 옷이니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한복을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표기해 놓은 거지? 한복은 실제로 중국 전통 의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팩트인데 한국인들은 왜 이걸 부정하는 거지? 자존감이 낮으면 도둑질도 당연하게 하는 거야? 당연히 명나라의 복식을 따라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한국인들은 TV 드라마를 참고하세요. 그걸 보면 당신네 나라의 한복이 우리 명나라 의상을 모방한 게 틀림없음을 알 수 있어요. 라는 황당한 주장을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페이퍼 컴퍼니 측의 대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한국 유저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코리아, BTS, HK, 코비드19 등의 단어를 금지어로 설정했으며, 운영사에서 직접 나서 한복은 중국의 전통 복식이 맞다 라는 망언을 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한국 유저들이 이전의 게임에서는 한국의 전통 복장이라며 한복을 많이 팔아먹어놓고 이제 와서 중국의 옷이라 억지를 부리는 것이냐 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한국 서버에서만 한복을 삭제시키는 병크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저들의 불만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11월 5일 페이퍼 컴퍼니 측은 샤이닝 니키의 한국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 의관 제도는 중국과 동일하다는 관점도 밝힌다. 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이 한복에 역시 적용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중국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 해당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이후에도 한국 유저들은 여전히 중국을 모욕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한계를 넘어섰다.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하겠다 라는 공지였죠. 자신들은 끝까지 참았는데 한국인 유저들이 도를 넘었기에 한국 유저들이 자신들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어이없을 정도로 황당한 스탠스의 공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한국 네티즌들은 그딴 게임 안 해도 되니까 얼른 나가라 라는 반응 일색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샤이닝 미키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SNS를 통한 소셜 로그인이 필요했고, 약관에 따라 게임 회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했는데요. 게임 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취합한 모든 개인정보는 중국으로 이전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샤이닝 니키에 가입했던 일부 유저들은 자신이 갖고 있지도 않은 스마트폰으로 구글에 로그인하는 기록이 추적된다며 중국에게 해킹당하고 있는 정황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주일의 기간 동안 한국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 지불했던 돈 역시 환불해주겠다는 언급이 일절 없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캐시 먹튀라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한편 또 다른 중국산 게임인 원신의 공식 카페에서는 게임 운영자가 한복은 당연히 한국의 전통 의상이 맞다는 개념 발언을 하여 한국 유저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해당 댓글은 삭제 처리되었으며 해당 카페에서 그 운영자의 활동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해당 운영자가 아무도 모르게 인체의 신비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죠. 또한 중국 공산당에서 직접 나서서 한복을 중국의 문화로 강탈하려는 행동을 지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중국의 드라마 소주차 만행에서는 신분이 높은 이들은 이미 잘 알려진 중국의 복식 한푸를 입고 있지만 신분이 낮은 시중들은 한복 스타일의 복식을 입고 있습니다.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 중 하나이긴 하지만 신분이 낮은 자들만 입던 옷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한국 역시 중국의 속국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대히트를 쳤던 드라마 연희 공략의 극작가 위정 역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한복 논쟁을 보더니, 한국은 예전부터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자신의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이 대체 언제부터 있었나? 대장금을 통해 중국의 의사를 훔쳤고 중국의 명절인 단오를 자신들의 고유 명절인 것 마냥 속인다. 그 외에도 각종 훌륭한 것들을 훔쳐왔다. 이것이 우리가 중화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진짜 넓고 심오한 중화 문화를 그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서 그들의 견문을 넓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자신의 웨이보에 올려 중국 네티즌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재 동남아에서 중국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 베트남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토 분쟁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라다크 국경지대를 놓고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국경 문제 때문에 1962년에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했죠. 이들에게는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이 사실상 국경입니다. 이 통제선 주변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양국이 노력 중인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라다크 가로안 계곡에서 양국 군대 간 충돌이 생기면서 인도 군인 약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중국은 구체적인 사상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만만치 않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후 인도와 중국은 수교를 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중국산 제품 보이콧, 각종 프로젝트 취소 등 중국 퇴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항공사에 자국 내로 들어오는 여객기에 중국인을 태우지 말라고 비공식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현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도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항공사 중 일부는 탑승 금지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지시사항을 문서로 전달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해당 지시는 사실상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도는 주권, 국방, 공공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중국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60여 개도 금지했습니다. 인도만큼이나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바다가 전부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앞바다 역시 본인들 영해로 포함시켜 버렸죠. 미국은 중국의 만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바다라고 주장하는 영해를 홍해라고 반박하며 유유히 항해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인도와 베트남이 손을 잡고 국방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베트남 총리와 인도 총리가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강화된 국방과 안보 유대를 하나의 협정 형태로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위해 양국 군사교류를 촉진하고 군사산업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군비의 확충과 같은 민감한 안보 사안은 공개하지 않는 게 외교적 관행입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오히려 대놓고 밝히며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인도가 베트남에게 제공하기로 한 방위비 규모는 5억 달러, 우리 돈 5,520억 원에 달합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즉각적으로 이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인도는 25일 자국 군함을 호찌민에 정박시킨 데 이어 26, 27일 베트남 해군과 합동군사훈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인도는 또 최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수함도 대한미사일 브라모스를 베트남에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타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대함용과 지상 공격용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블록 1형은 소음속 대함미사일로 사정거리가 최소 290km로 대함용입니다. 블록 2형은 소음속 지대지 순항 미사일로 1000km 이상입니다. 브라모스가 베트남 북부에 배치될 경우 광저우 등 중국의 중남부 주요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해상 전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베트남이 브라모스를 실전에 배치하면 중국 해군의 기세를 상당히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브라모스가 현재 남중국해 군사적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모스는 인도가 러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고 아직 베트남에 정식으로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경의 추이를 봐가면서 인도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인도가 건조 중인 12척의 고속 해양 경비정을 인계받기 위한 협상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힘을 합쳐 중국과 한판 붙어보겠다는 거네요. 인도와 베트남의 군사적 밀착은 쿼드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인도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재원 배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에 거의 군비 차관을 제공한다는 것은 시기상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즉, 미국이 쿼드의 장기적인 보석을 위해서 물밑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도 미국의 옆에서 거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지난 10월 스가 일본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도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 협정을 가장 먼저 체결하려고 노력한 점이 증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군비 지원 역시 쿼드가 인도를 우회 지원해 대중압박 전략을 쓰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도 외무차관은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성명은 라다크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침략과 관련된 양국의 과거 입장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양국은 중국의 확장주의에 맞서는 외교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것이다. 속내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건 중국과 정면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완전히 고립 상황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연합을 하고 있죠. 한편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늘 그렇듯 허풍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대중압박 대책으로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할 것이다. 중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근거가 있겠죠? 중국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광범위한 동맹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 인도, 호주는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축이지만 이 전략에 대한 각국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선 자신들이 마구 두들겨대고 있는 호주는 확실히 미국의 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에 따르면 호주는 실제로 자국의 번영과 안보가 미국에 의존한다고 믿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선두에 서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일본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전문가는 동남아시아를 언급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이지만 중국과 미국 편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공통의 가치가 없는 한 국제서양 조약기구와 유사한 정치적 군사적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억압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소용이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더 긴밀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연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